얘가 곧정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약간의 유기물, 미생물들이 같이 있어야 그게 순서대로 석세션이 돼야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같은 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에콜로지컬 석세션.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산불 등과 같은 산불, 지진 이런 거와 같은 내추럴 디스터번스는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하는 겁니다. 어떤 영향을 주죠?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면 우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우선 일단 뭐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지죠. 주민들이 나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건 안 좋은 거고. 또 여러분 산불 한 번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학교는 숲이 별로 없어서 까짓거 여러분 여기다 요 제1공학관하고 요 도서관 사이에 얼마 안 되는 그 땅에 있는 그 숲이라고 그러기도 미안한 그 몇몇 나무를 우리가 태워버리면은 갑자기 불이 나서 쟤네가 다 타버리면은 여러분 그 다음날 우리가 딱 오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림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숲에 불이 났다. 그럼 여러분 TV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죠? 땅이 시커멓게 다 타버리고 그죠? 아무것도 없어지죠. 일단 환경이 바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저렇게 큰 나무가 있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다 밑으로 내려가 버릴 거 아니에요. 다 타버리고 재로 남아버리고 큰 나무는 없어지고 갑자기 오픈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밑에는 재가 많은 오픈 스페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결정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저런 산불이나 홍수 같은 게 한번 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아주 뭐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우점종을 이루고 있었다면은 걔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풀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고 아주 처음부터 다시 모든 종들이 아주 똑같은 시기에 같은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안 좋은 거는 되게 안 좋은 악영향이고 우리가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실제로 생태계에서는 이러한 아주 파지티브한 영향도 있다는 겁니다. 파지티브한 영향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에콜로지컬 석세션은 보통 이런 산불이나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내추럴 디스터번스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마치 우리 전 그림에서 본 것처럼 전 사진에서 본 것처럼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가 새로운 생명체가 싹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태초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과거로 후퇴하는 게 좋은 거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과거로 후퇴하지만 또 한 가지 종들이 다 아주 우세하게 점유하고 있던 그런 공간을 다른 종들이 다양하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괜찮죠. 다양성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좋다 그랬죠. 다이버시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꼭 우리가 가능한 봤으면 하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에코시스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에콜로지컬 석세션을 얘기할 때는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프라이머리 석세션하고 세컨더리 석세션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프라이머리 석세션은 보통 뭘 얘기하냐면 용암이나 빙하 말기에 용암이나 빙하 말기 같으면 진짜 아주 센 이벤트죠. 여러분 용암 그 뜨거운 게 한번 샥 훑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일단 죽고 그 다음에 그 용암이 천천히 식으면서 바위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진에서 보셨던 거의 이런 시기가 되는 거죠. 바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하는 그런 석세션이 되는 거고 빙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빙하도 한번 쫙 내려와가지고 다 얼려버리면은 돌만 아니지 얼음 덩어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다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완벽하게 다시 시작하는 게 프라이머리 석세션이고 그에 반해서 세컨더리라는 거는 뭐 단어가 얘기하듯이 프라이머리라는 건 처음이고 세컨더리는 두 번째잖아요.
세컨더리 석세션은 버려진 평원 같은 경우, 뭐 아주 뭐 용암이나 그런 거와 같이 완전히 다 확 흡수려 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뭐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경우, 훨씬 더 좀 이거보다는 좀 덜한 거죠. 덜 센 그런 그 경우에 석세션이 시작하는 경우를 우리가 세컨더리 석세션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보통 특징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세컨더리 석세션 초기에는 hardy pioneer species가 주를 이룬다. 이런 hardy pioneer species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early successional species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런 hardy pioneer species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잡초 생각하시면 돼요. 잡초. 잡초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딱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무슨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아무 데서나 우리가 잘 자라고 또 어때요? 잡초는 우리가 잘 자란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다른 종들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잡초의 니치는 어떤 다른 종들보다 여러분 어떨까요? 좀 광범위하겠죠. 광범위하고 어떠한 그 환경에서도 경쟁력 있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룬다 하는 겁니다. 일단 잡초가 자라서 유기물을 쌓아주고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잡초가 여러분 나훈아의 잡초 아세요? 노래? 모르세요? 여러분 나훈아는 아세요? 가수? 나훈아는 알죠? 여러분 나훈아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 노래는 들어보셨어요? 별로 잘 모르시나 보네. 뭐? 나훈아의 뭐? 나훈아의 그 노래 중에 잡초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 뭐 진짜 그 가사를 보면 아무도 안 보는 뭐 아주 무시하는데 잡초를 이런 생태적에서 보면은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잡초를 그렇게 무시할 만한 게 아니죠, 여러분. 무시할 만하지 않고 나훈아가 진작에 그런 노래를 불렀어야 될 만큼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종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런 잡초가 생긴 다음에는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곧 성장 속도가 빠르고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가 줄을 이룬다는 겁니다. 잡초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아주 성장 속도 빠른 놈들이 잘 자라는 놈들이 그 다음에 확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특히 이런 것들은 어떠냐면 햇볕을 좋아해요, 여러분. 햇빛을 좋아하는 광합성을 하는 그런 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나무 그늘 아래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씨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 주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런 종들을 나무 다음에 요 들어오는 이런 종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클라이맥스.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생태계에서 이 벌어진 평원과 같은 그런 생태계에서 가장 주인공이라는 거죠. 가장 주인공이라는 거죠. 얘네가 개체수도 제일 많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 공간을 점유하기 때문에 아주 클라이맥스를 이뤘다 해가지고 클라이맥스 스피시스 아니면 레이트 석세셔널 스피시스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왜 레이트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까 잡초를 early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그와 반대로 레이트 석세셔널 스피시스라고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러한 석세션이 일어난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것들도 증가한다. 뭐가 증가하냐면 바이오다이버시티. 바이오다이버시티라고 하면 여러분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식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동물 그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숲이라는 생태계에서 바이오다이버시티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종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도 증가한다. 바이오매스라는 건 여러분 뭐라 그랬죠? 생체량, 그쵸? 생체량이라 그랬죠. 뭘 먹어서 바이오매스로 남기고 바이오매스로 안 남기는 건 여러분 어떻게 된 거라고요? 다 열로 날아간 거죠.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 에너지로서. 바이오매스, 그 다음에 그로스 프로덕션, 소일 오게닉 매터, 케미컬 엘리먼트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다 최대로 된다는 겁니다. 아주 풍성해지는 거죠. 풍성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자, 첫 번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얼마나 풍부하냐 보면은 처음에는 여러분 위드, 그러니까 아주 짧게 자라는 그런 잡초 같은 것들이 확 잘 자랐다가 떨어지고 그 뒤를 따라 가지고는 early successional tree, 나무 같은 것들
나무 같은 것들이 확 잘 자랐다가 그 다음에 이것도 죽어요. 죽고 주인공 자리를 누구한테 물어주냐면은 late successional species.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씨를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놈들한테 보내준다, 넘겨준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좋았다가 없어지고 좋았다가 줄어들고 그러는 반면에 이 late successional species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 자기네가 주인공으로서 등장하는 기간이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죠. 그렇죠? 길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바뀌었을 때 바이오매스하고 바이오다이버시티도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되고 그 다음에 소일 오게닉 매라고 토탈 에코시스템 스토리지도 이렇게 됐다가 좀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죠? 과거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요 클라이맥스 스피시즈 제일 끝에 제일 바이오다이버시티가 제일 많고 그때 또 요 오게닉 매 스토리도 제일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계속 최대 이것도 최대 이렇게 유지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틀렸어요 여러분. 요것들은 언제가 제일 좋냐면 요 중간 부분이 제일 좋아요. 중간 부분이 바이오다이버시티도 제일 많고 이런 소일 오게닉 매터도 제일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생태학자들이 알아낸 사실입니다. 동시에 소일에 있는 나이트로전하고 포스포러스 여러분 질소하고 인이 카본과 더불어 아주 유기물을 이루는 아주 주요 요소고 질소하고 인은 영양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도 보시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중간 부분이 제일 늘어나고 포스포러스도 소일 포스포러스로도 중간 부분이 늘어나는 게 분명히 보인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석세션이 일어난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런데 넷 프로덕션은 감소한다. 넷 프로덕션이 감소한다. 넷 프로덕션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호흡을 뺀 거니까 그렇죠? 실제로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오매스가 막 늘어났다가 후에 가서 줄어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런 얘기를 봐주시면 되겠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런 석세션이 평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생태계에서 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웻랜드, 보그, 샌드듄 그런 데서도 다 석세션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웻랜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습지. 습지는 뭐 여러분 많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고. 보그가 뭔지 아세요? 보그. 보그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 보그라는 게 여러분 일종의 늪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늪 같은 거. 보그라는 게 물리적인 환경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원래 보그는 뭐에서 시작하면 작은 연못 같은 데서 시작해요. 연못이 있는데 별로 물의 이동도 별로 없고 유치의 속도도 별로 적을 때 근데 주변에 나무 같은 것들이 많아요. 육상 생태계에 나무도 많고 여러 가지 생물도 많이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경우 보셨죠? 그 물 주위에 물가에 육지하고 접해 있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나무 가지들 뭐 떨어진 나무 가지들이 쌓이고 그 위에 또 나무 가지가 또 쌓이고 그 위에 쌓인데 또 뭐 약간 흙이 올라가고 하면서 거기 풀이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흙에서 자랄 풀이 이렇게 나무 같은 데서 물 위에 있는 나무 가지에 있는 유기물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물까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 위에 있는 흙 부분 그런 데서 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요 흙이 육상 생태계가 물로 요 수면 위로 이렇게 침투해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더 커지겠죠. 더 커져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상대적으로 여러분 요 안은 어떻게 됐어요? 물 안은 여러분 뭔가 땅에서 물속으로 떨어져가지고 요 수 표면에만 이렇게 쌓였는데 요 안에는 왜 뭔가 안 쌓이겠습니까? 더 쌓였겠죠? 보시면 어떻게 돼요? 더 쌓여가지고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고체의 양이 퇴적도가 늘어가지고 이렇게 물의 양이 줄어들고 이게 더 심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이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없어지고 흙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거의 육지하고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다 쫙 빠지면 막 이렇게 여러분 타잔 아세요? 타잔? 타잔은 보셨습니까 여러분? 타잔에 치타나 제인이 빠지면 타잔이 꼭 구해주는데 악당이 빠지면 꼭 죽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늪 같은데.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석세션을 거쳐서 생겨난 거죠. 쭉 빠져드는 데가. 그죠? 물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가. 그래서 원래는 웅덩이였는데 점점 쌓이면서 이렇게 된 데를 보그라고 하고, 보그가 이런 식으로 석세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샌드 듀는 아세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사구. 우리 바닷가에 있는 사구 얘기 들으셨죠? 그 사구 얘기해 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사구는 여러분 우리 텔레비에서도 많이 봤지만 어때요? 우리 사구가 충남 어디에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점점 없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구라는 거는 여러분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지역에 이렇게 모래 언덕이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는데 두 가지 위협을 받는 거죠. 결국은 이런 사구, 모래가 이렇게 쌓이려면은 모래는 입자가 작잖아요. 없어지겠죠.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여러분? 바람 불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비 오면은 이게 씻겨서 바닷물로 들어가든지 뭐 시냇물로 들어가든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없어지지만 사구가 계속 있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래를 어딘가에서 계속 이렇게 서플라이를 받는 거죠. 공급을 받는 거예요. 공급을 바다 쪽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받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사구가 이렇게 수 킬로미터 바닷가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모자라잖아요. 땅이 모자라다 보니까 뭔가 이 땅을 뭔가 하고 싶죠, 여러분. 왠지 그 펜션이라도 짓고 싶고 식당이라도 짓고 싶고 횟집이라도 짓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쪽을 자꾸 개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날라가요, 여러분. 이쪽 날라가고. 그래서 점점 이게 줄어들어요. 이쪽 편은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어떻게 된다 그래요? 바닷가 바로 주변에도 집 짓고 뭐 카페 짓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해변 바로 위에다가 여러분 도로를 닦아요. 도로, 길을. 아스팔트로 쫙 해주면서 깔아주고 여기다가 건물 같은 거 이렇게 쫙쫙 높은 호텔 짓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액세서빌리티가 좋으니까 장사는 잘 되겠죠. 근데 이 사구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다하고 또 단절이 되는 거죠. 단절이 돼가지고 쉽게 이쪽에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익스체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구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져가지고 안 좋아진다는 얘기 들으셨죠? 비슷한 예로 여러분 또 뭐 있어요? 여러분 해수욕장들. 대천 해수욕장이 지금 딱 그 케이스라고 그러고 하와이의 와이키키 같은 데는 진작부터 그렇게 망가진 데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그 경우에는 대천이나 그 하와이 와이키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바다가 이렇게 떠 있고 여기가 모래사장인 거죠. 근데 여기다가 도로를 해놨어요. 도로를 해놨더니 이쪽에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래사장들이 점점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없어진다 그러죠. 없어지고 여기가 점점 바위돌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래사장이 없어져가지고 아주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모래를 어떻게 해요? 퍼와요.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모래를 쫙 깔아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 해수욕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저 와이키키 같은 데가 모래가 매년 없어져요. 없어져가지고 호주에서 모래를 아주 뭐 엄청나게 사다가 거기다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을 안 해주고 한 1년 지나면은 점점 다 휩쓸려 내려가가지고 바위가 나오는 거죠. 특히 용암 그 바위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천도 공급해 줄 거예요, 아마. 공급 안 해주면은 이제 큰 돌만 남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무슨 큰 사업을 하실 때, 건설을 하실 때 바닷가 주위에다가 도로를 깔고 뭔가 이런 걸 만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메이저 어트랙션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샌드듀온, 여러분 이런 것이 없더라도 샌드듀온 자체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바람에 따라서 계속 움직인다 그러죠.
계속 움직여요. 봉우리가 있던 데가 뭐 올해는 봉우리가 여기 있었다면 바람이 많이 불면 봉우리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계속 옮겨가는 거죠. 그런 그 아주 변화된 환경을 보여주는 게 샌튠이다. 자, 석세션 중에 이 종들의 패턴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석세션 하는 중에 전기하고 후기 종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인터랙션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잡초, 그 다음에 아주 큰 키가 큰 나무,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그늘에서 잘 사는 그런 클라이맥스 스피시즈와 같은 그런 종들 사이에는 서로 어떤 영향을 상호 관계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여러분 여기서 요거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라이프 히스토리 디퍼런스 요거 지우세요. 요건 얘기 안 할래요. 라이프 히스토리 디퍼런스 지우세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현재 있는 종하고 뒤에 있는 종하고 서로 관계가 한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facilitation. 여러분 facilitate 영어 단어 영어 찾아보시면 무슨 뜻이에요? facilitate, facilitation. 그렇죠. 쉽게 해주는 거죠. facilitate라는 거는 좀 make it easy, 그렇죠? 쉽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facilitate. interference는 간섭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섭하는 거고. life history difference는 얘기 안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chronic patchiness는 뭘까요, 여러분? chronic 그러면은 만성적인, 그렇죠? 계속 있는 거죠. 만성적인 패치니스는 뭐예요? 패치? 여러분 아직 금연하실 나이는 아닌가? 패치 붙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금연 패치? 거긴 방금 태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금연하시면 좀 안타깝죠. 그렇죠? 몇 년은 더 태셔야죠, 그렇죠? 자, 그럼 패치 뭐죠, 여러분? 이렇게 딱 붙이는 거죠. 이런 그 덩어리라 그럴까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 첫 번째, facilitation. 여러분 이겁니다.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햇볕을 좋아하는 나무가 있고 그 밑에 그늘을 좋아하는 종들이 산다 그랬죠. 그죠? 자,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늘을 좋아하는 종들이 먼저 나왔다면은 걔네는 못 살았을 거예요. 그늘이 없어서. 그런데 키가 큰 여기서 보면은 소나무 같은 파인 추리가 먼저 있어가지고 그늘을 제공을 해주니까 그늘을 좋아하는 오크 트리 같은 게 밑에서 자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없었다면 오크가 못 자랄 텐데 파인이 처음에 보호를 해줘가지고 오크가 사라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뭐 하는 거예요? 파인이 오크를 살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트 해준 거죠. 퍼실리테이션 해준 거죠, 여러분. 자기를 수용해주고 살기 쉽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크가 독립적으로 자랄 수 있게 파인이 특히 그 오크가 어렸을 때 그늘을 만들어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퍼실리테이션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인터피어런스는 뭘까요? 퍼실리테이션은 상호라기보다는 하여튼 뒤에 종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준 거죠. 그러기로 했죠, 여러분. 좀 잘 살 수 있게 도와준 건데 반면에 인터피어런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뒤에 종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grass interferes with seeds of other species. 자, 무슨 얘기냐면은 grass가 continues to remain grass. 여러분 잔디가 이렇게 있을 때 촘촘히 딱 뿌리를 갖고 있을 때 다른 식물들이 여러분 씨를 멀리 날려서 왔을 거 아니에요. 잔디밭에 왔을 때 잔디가 워낙 촘촘히 있다면은 다른 식물의 씨가 오더라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겠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런 그레스는 사실은 다른 종물의 씨알가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한 거죠, 여러분. 방해한 거죠. 만약에 없었다면은 잘 내려가서 뿌리를 내렸을 텐데 그렇게 못하게 자기가 꽉 그냥 손에 손잡고 그냥 꽉 이러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이에 들어오질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인터피어런스다. 그래서 그레스는 자기 그냥 그레스로 남으려고 이렇게 되는 그런 특성을 보인 게 바로 인터피어런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크로닉 패치니스라는 건 뭐냐면은 no effect one species on another.
하나의 종이 다른 종에다가 별로 영향을 안 준 거예요. 영향을 아무것도 안 주고 무관심한 거죠. 무관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그냥 잘 살래. 그렇게 가는 거죠. 한 가지 숲이 있었다면은 그 1이라는 스피시가 있었다면 그 1이라는 스피시의 그 숲으로서 계속 가려는 거고 2는 2끼리, 3은 3끼리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크로닉,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석세션이 일어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크로닉하게 아주 계속적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그 패치로, 그 숲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바로 크로닉 스피시스다 하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뭐? 아니에요? 자, 그래서 facilitation, interference, chronic patchiness 이런 것들이 요 에콜로지컬 석세션에서 그 주요 패턴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그림에서 설명한 걸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로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soil organic matter contribute to the storage of chemical elements. 그렇죠, 여러분. soil organic matter라는 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제가? 흙에 있는 유기물이라 그랬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결국은 식물이 그 유기물을 가지고 먹고 살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유기물은 보통 어디서 와요? 흙에 있는 유기물 여러분 어떻게 올까요? 그렇죠? 뭐 배설물 아니면 시체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국은 유기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유기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기물 자체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 오브 케미컬 엘리먼트다. 유기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카본, 나이트로전, 포스포러스 그런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 이외에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원소들도 이 유기물에 같이 스토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필요한 금속, 이온 같은 것들도 유기물에 같이 잘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화학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좀 더 환경해동 공부하시면은 고학년 들어가면 배우시는 개념인데 컴플렉스. 여러분 아주 특이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물인 금속이온들이 유기물, 그러니까 금속이온은 인오게닉이잖아요, 여러분. 무기물인데 유기물 그러면 오게닉이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서로 잘 붙어요. 결합 구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컴플렉스를 이뤄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무기물은 어디 잘 붙어야 되냐면 무기물에 잘 붙어야 돼요. 유기물은 유기물에 잘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비슷한 놈끼리 모여 사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그런 성질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 유기물하고 금속이온하고도 아주 잘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토양, 유기질에 많이 스토어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히 사람도 그렇고 많은 동물들이 그런데 우리가 금속이온이 몇몇 필수 금속이온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금속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금속 갈아가지고 그냥 먹진 않잖아요. 여러분 철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철가루 그냥 드시진 않죠. 여러분 보통 뭐 비타민 제제나 아니면 음식물에 포함된 그런 걸 먹잖아요. 사실은 이런 약에 들어간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안 좋다는 의미가 뭐 몸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공급은 되는데 흡수가 그렇게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동물들은 금속을 먹을 때는 금가루 그러니까 이 금속 가루를 먹는 것보다는 그거는 거의 흡수가 안 되고 방금 전에 얘기한 유기물하고 이렇게 컴플렉스를 이룬 그런 형태로 먹었을 때 실제로 우리한테 흡수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음식물을 통해서 먹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여기서부터 보존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컴플렉스를 이뤄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런 역할을 하고 또 over time, succession transfers stored chemicals to tissues, thus reducing the ability of soil to support rapid growth.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런 석세션이 일어나면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땅 속에 있던 이런 케미칼들, 소일 오게닉 매러에 있던 이런 케미칼들, 금속과 같은 이런 케미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의 티슈로 옮겨간다는 거죠, 여러분. 생체로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흡수가 되고 결국은 thus reducing the ability of soils to support rapid growth. 결국은 흙이 새로운 생명체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줄인다는 거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 농사 지을 때
농사 질 때 아니면은 여러분 들으셨죠? 토양의 양분이 점점 빠져나간다면서요. 똑같은 흙에다가 여러분 새로운 공급이 없이 매시브하게 그렇게 농사를 치면은 그 안에 있는 유기물들을 결국은 다 위로 끄집어낸 거잖아요. 서포트할 유기물이 안 남는 거예요. 공급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공급을 해주는 경우가 생기죠. 뭐 비료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개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양분을 줘야 오게닉 매터를 줘야 그것들이 다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말이 되죠? 비료 주는 게. 자, 석세션하고 밸런스 오브 네이처.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입니다. Traditional climax concept is flawed. 원래 고전적으로 알려져 있던 클라이맥스 컨셉트가 뭔가 잘못이 됐다는 겁니다. 클라이맥스 컨셉트는 뭐였냐면 이걸 읽어보면은 Maximum organic matter and chemical storage are achieved during the intermediate stages of succession. 그러니까 원래 클라이맥스 시오리는 여러분 이 문장에서 뭐가 바뀌었을까요? Maximum organic matter and chemical storage are achieved when? During the intermediate stages가 아니라 어떤 스테이지? 원래 클라이맥스 시오리는? 그쵸. Late successional species 아니면은 클라이맥스 스피시즈에 이런 것들이 됐다 하는 게 원래 이론이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소일 오게닉 매터 그래프가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쭉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제일 높은 게 원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론인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중간 부분이 높고 클라이맥스에도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김소연이 뭔가 싫은 표정을 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클라이맥스 스피시즈가 이렇게 되죠. 이런 소일 오게닉 매터나 이런 것들이 클라이맥스 시오리에 따르면은 중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클라이맥스 뒷부분에 제일 최대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좀 더 알아가지고 스타디를 해보니까 이런 제일 높은 지점이 어디라고요? 중간 지점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말은 클라이맥스지만 클라이맥스는 제일 뒤에 오지만 실제로 소일 오게닉 매터나 그런 것들은 클라이맥스의 최대값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부분에 최대값이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최근에 알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이 한번 보면은 9장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세션이라는 게 계속 일어나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산에 가거나 아니면 뭐 숲에 가거나 뭐 어딜든지 간에 석세션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 못하든지 간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게 얼리건 클라이맥스건 그건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한 생태계에서 이런 석세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그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립공원이나 무슨 아주 큰 공원들 있죠. 나라에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원들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현재 어떤 종들이 막 우점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거를 왠지 꼭 보존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 같은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종이 생겨나면은 그 종을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뭐 수십 년 전에 우점종이었던 게 최근에 다른 종에 밀리면은 새로이 나오는 그 종을 없애고 원래 있었던 그 우점종을 보호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좀 더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기에 우리가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 어떤가 스냅샷을 찍는 거잖아요. 지금의 스냅샷이 이 생태계의 대표 그림이라는 그런 뭐랄까 보증 아니면은 뭐 개런티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지금의 스냅샷이 아까 보셨지만 여러분 아까 여기서 이걸 수도 있잖아요. 이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 아니면 이 시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시기가 딱 그대로 다 유지가 돼야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석세션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막으려고 해봤자 막지도 못해요, 여러분. 막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 생태계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설악산, 그러면 설악산 생각했을 때 지금 제일 있는 그런 나무의 그런 모습으로서 설악산이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보존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잘못된 거다 하는 겁니다. 설악산도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석세션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상 못하는 다른 종들이 우점종이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굳이 뒤로 돌리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딱 지금 있는 그 종들을 보존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 느끼실 필요 없고 그런 거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이런 생태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푸드 서플라이 세계 그 식량 공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식량 공급이라는 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식량을 어디서 가져오냐 하는 거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현재 시스템, 농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농장 시스템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에코시스템을 배우셨으니까 어떤 에코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애그로 에코시스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농장이라고 논이나 밭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조성해서 우리가 농작물을 키우는 그런 하나의 것도 에코시스템이잖아요. 그거를 애그리컬처럴 농업적인 그런 그 에코시스템이기 때문에 애그로 에코시스템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겠죠. 맞죠, 여러분?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고 이런 애그로 에코시스템은 현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나온 대로 모노컬처다. 모노컬처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작물이 한 가지라는 거죠. 한 가지만 키운다는 거죠. 맞죠? 뭐 여러 가지 키우는 그런 농장도 있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흔치는 않죠. 예를 들어서 한 면적에다가 여기다가 뭐 콩도 키우고 뭐 깻잎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그런 농장 없죠.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효율성이라는 이름하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죠. 그래야 여러분 농사 짓기가 쉽죠. 안 그러면 여기다 막 이렇게 섞어놓으면 이쪽 농사 졌다가 또 이쪽 농사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 약 뿌릴 때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들 안 하고 모노컬처로 하는 게 그 대세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논 있고 여기는 밭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요 면적 내에서는 모노컬처라는 게 맞죠. 지금 그게 대세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여러분 모노컬처, 애그로 에코시스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에코시스템이라는 면에서 보면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냐 한번 물어볼 만하죠. 건강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에코시스템에서는 다양성, 다이버시티가 중요하다 그랬죠. 다이버시티가 아주 다이버스한 종들이 같이 모여 살아야 그 생태계가 사실은 건강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급자족이 안 된다 그랬죠. 안 돼요. 계속 뭔가 사람들이 공급을 해주고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자, 농사를 짓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벼농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농사를 안 지고 그냥 내비두면 여러분 벼가 자라날까요? 왜요? 자라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배들한테 대학원 수업 중에 제가 뭘 보여드렸냐면 어떤 사진을 미국의 위스콘신 주에 가면은 야생 벼가 있어요, 여러분. 야생 벼. 웻랜드에서 자라는 이런 그 야생 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논이라는 건 어떤 형태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물을 항상 이렇게 담아놓고 그 다음에 벼를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벼가 자연적인 그 웻랜드에서 자라는 벼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수거하는 모습 사진을 여러분 선배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웻랜드니까 물이 꽤 깊어요, 거기는. 뭐 안 깊을 수도 있지. 근데 배를 타고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벼를 뭐 이렇게 조금씩 요만한 기구 가지고 이렇게 털어내면서 농사 짓는 거예요, 여러분.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죠. 와일드한 거니까 야생이니까 그거 조금 털어 가지고 그거를 뭐
그 식량으로서 쓰는 건 아니라 아마 보조 식량 정도 쓰겠죠. 그게 자라날 수 있는데 그렇게도 자라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효율이 확 떨어지죠. 확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웻랜드에 그 벼만 자라겠습니까? 잡초도 자라고 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그렇게 잘 열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논에다가 물 대놓고 벼 한두 개 던져놓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살게 바라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죠. 그렇죠? 안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마 조만간 뭐 잡초하고 수초가 되고 막 그 여러 가지 막 섞여서 자랄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에코시스템, 모노컬처 시스템인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은 사람이 계속 개입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개입을 안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개입을 하는 그런 그 약간 왜곡된 생태계다는 겁니다. 왜곡된 생태계다. 여러분 그 그림 생각나세요? 혼자 살 수 있는 생태계. 모기가 개구리가 모기 잡아먹고 이렇게 계속 혼자 돌 수 있는 거. 근데 가능하다 그랬어요? 뭐 안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랬죠. 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는 뭘 하는 거와 마찬가지냐면은 모기를 계속 공급해주고, 그렇죠 여러분? 개구리가 어디 멀리 가는 거 못 가게 해주고, 그렇게 해줘가지고 유지되는 게 우리가 지금 농사짓는 이런 애그로 에코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뭔가 외부 개입도 많고 뭔가 다양하게 발현될 거를 포스를 해가지고 아주 일부만 발현되게 하는 그런 특징적인 그런 그 에코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은 이러한 에코시스템은 우리가 일견 딱 보기에는 되게 그린하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뷰티풀한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뒤에는 뭔가 또 희생이 있고 뭔가 또 개입이 있고 상당히 인공적인 그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가서 농사 짓자 하는 거 여러분. 농사 짓는 게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another version of industrial 거의 뭐 공장이랑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농작물에는 우리가 보통 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시 크롭스 앤 서브시스턴스 크롭스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캐시 크롭스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캐시 그러면 뭐죠? 돈이죠. 현금이 되는 그런 크롭이고, 그 다음에 서브시스턴스 크롭스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서브시스턴스 하나 찾아보세요. 최승기 찾으랬더니 그 서브시스턴스를 다시 한번 쓰고 있어요. 찾아달랬더니 제일 앞에서 배신이에요, 배신. 생계 그러니까 아주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캐시 크롭스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근데 그거 없어도 우리 살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뭔지 쓰겠지만 우리는 그거 없어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담배, 오케이, 좋은 일입니다. 담배, 캐시 크롭스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또 뭐 있을 수 있을까요? 꽃, 그렇죠? 꽃 없어도 살잖아요. 근데 누군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키우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게 전형적인 캐시 크롭스고, 서브시스턴스 크롭스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크롭이에요. 뭘까요? 대표적인 거. 쌀, 그렇죠? 쌀, 콩 그런 것들, 그렇죠?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농사 짓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서브시스턴스 크롭스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개념이 상당히 다르죠. 그렇죠?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뭐가 확보가 돼야 될까요? 서브시스턴스 크롭스가 확보가 돼야 되겠죠. 옛날에는 여러분 캐시 크롭스 생각이나 했겠어요? 못했어요.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193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딴 거 농사 짓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급자족이 안 됐어요, 쌀이. 자급자족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혼식 분식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얼마나 그랬는지 그런 얘기도 들으셨어요? 혼식 검사, 작곡 검사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 전 학교 다닐 때 급식이 없었잖아요.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다녔는데 도시락 딱 점심시간 돼서 먹으려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검사 다녀요. 얼마나 보리를 섞었나. 그래서 쌀밥만 가져온 애들 보면 선생님이 막 뭐라 그래요. 벌점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때 벌점 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좀 구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테크닉이 유행했는지 그 얘기도 들으셨어요? 위에만 착 까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여러분 어머니도 스마트하셨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의 어머니들도 상당히 스마트하셔가지고 제도의 허점을 충분히 이용하셔서 밥을, 애가 뭐 쌀밥을 좋아한다면 쌀 밑에다 팍 깔고 보리만 위에다 확 덮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는 선생님은 또 스마트해지셔가지고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숟가락을 들고 다니면서 또 파헤치는 거죠. 완전 코미디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몇 년 있으니까 자급자족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쌀 생산량이 너무 충분히 돼가지고 우리가 자급자족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좀 루즈해졌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 5, 6년 지나니까 다시 어땠는지 아세요? 국가적인 코미디였는데 슬슬 머리를 뒷머리를 긁으면서 나오더니 뭐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데 다들 알고 있었죠. 통계를 잘못 냈대요. 통계를 잘못 내가지고 실제로는 작업자족 안 됐는데 몇 년 동안은 작업자족 안 됐는데 좀 오버해서 우리가 막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5, 6년 지나면서 실제로 그때부터 작업자족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통계가 잘못되는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농림부 장관인데 여러분들이 각 도의 농림부 그런 뭐 지점 그런 건 없지만 일종의 지점의 수장이라면은 올해 예를 들어서 뭐 한 419톤이 생산이 됐다면 벼가 왠지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생산했다 그러면 더 좋아하는 때니까 정부에서 419톤이라고 보고를 안 하고 425톤이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학생 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하고. 그게 모으다 보니까 여러분 숫자가 너무 커진 거죠. 너무나 커져가지고 한 10%, 15%를 더 상향 국가적으로 잘못 통계를 내가지고 실제로 생산을 더 했다고 생각한 거죠.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런 숫자를 누군가 뭐 들켰겠죠. 숫자 막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아, 잘못했구나. 그래서 뭐 만약에 한때만 그러고 계속 떨어졌다면 문제인데 다행히 생산량이 계속 늘어가지고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 시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안 끝나냐고 밖에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만합시다. 수요일 날 합시다. 10장부터 다시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